5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선전했지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3대 지수는 0.5%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스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럽 주식시장에서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1.74%, 독일은 1.9%, 그리고 프랑스가 2.78%로 크게 내렸습니다. 그리스의 전국 혼란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93센트 떨어진 배럴당 197달러 1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의 제2당으로 급부상한 급진 좌파 연합이 긴축 조치를 지지하는 기존 양대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거부하면서 그리스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 증시는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습니다. EU 정상들이 오는 23일 비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지나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EU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유로존의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자 그리스의 전국 혼란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이끄는 재료가 됐습니다. 영국 BBC 뉴스에서는 유로존의 긴축 기조가 불확실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일 텐데요. 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악재보다도 불확실하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증시 재료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스페인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세계를 보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자리를 옮겨서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감이 커다란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만 본다면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또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밑꼬리를 단 점이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정치적 혼란이 이제 심화되면서 계속해서 급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면서 낙폭을 한 절반 정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한때 한 115포인트 이상 떨어지다가 결국 76.4포인트, 즉 0.59% 하락한 12,93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로 5개월의 일제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13,000선이 깨지게 됐었는데요. 전날 급등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14% 하락을 했고, 그리고 휴렛패커드도 2.3% 떨어지며 다우지수를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86포인트, 그리고 5.86포인트 하락한 이제 1,3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1,149포인트 하락한 2,946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재량적 소비 업종과 그리고 금융 업종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와 유틸리티는 강보합을 나타냈는데요. 대략적으로 상승한 종목을 좀 살펴보면 퍼스트뱅크가 1.21% 상승, 그리고 디즈니가 1.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맥도날드 2.05% 상승, 웬디스 4.11% 상승, 4.12% 하락이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스가 6% 하락,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2.14% 하락, 그리고 휴렛패커드가 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는 위기의 진원지였던 유럽 국가들의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 총선 이후 그리스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자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 1.8% 하락한 5,554포인트로,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1.9% 떨어진 6,444포인트로 각각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CAC 지수는 2.8% 급락한 3,1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종합지수는 3.6% 떨어진 620포인트로 마감해 지난 199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FTSE MIB 지수는 2.4% 급락한 13,936포인트로 스페인 지수는 0.8% 밀린 7,006포인트로 각각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화 가치는 1.3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달러 유로와 유로 환율은 한국 시간 9일 오전 1시 39분 기준으로 했을 때 0.34% 하락한 1.3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서 오는 6월 17일 다시 총선을 치를지, 더 나아가 올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사태까지 갈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정당 지도자들은 이날까지 이틀째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 중이지만 제2당인 급진 좌파연합이 연정 구성에 실패해 오는 6월 17일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스 정부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그리스가 내년 말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50에서 75%로 높아졌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같은 영향을 받아 금융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스 최대 은행 내셔널뱅크 오브 그리스가 8.4% 떨어졌고 2위 알파뱅크가 14% 폭락을 했습니다. 스페인 증시에서 3위 방키아가 정부 공적자금 지원과 그리고 국유화 가능성으로 4.8%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3위 은행 방카몬데 데이 파치 디시에나가 4.3%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역시 3.8% 하락,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도 4.7% 하락을 하고, 그리고 르노, 미쉐린, 푸조, 악사 등도 4%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1위 갑부, 그러니까 카를로스 슬림 멕시코 텔맥스 텔레콤 회장의 아메리칸 모빌이 네덜란드 통신사 로얄 KPN 지분 상당량을 20억 유로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해 로얄 KPN 주가가 1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 최대은행 HSBC 홀딩스가 기대보다 좋은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국 증시에도 1.2% 약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세전순이익은 68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54억 달러보다 26% 급증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 덕을 톡톡히 본 걸로 보입니다. 시티그룹의 에드리안 캐들리 투자전략가는 유럽 정치 위험이 금융시장의 중앙 무대에 남아있다고 보면서 그리스 총선 결과는 새 정부로 가는 빠른 길은 없을 거로 보여졌고 위험 전형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코멘트를 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 프랑스의 대통령 당선자인 프랑스와 올랑드도 조만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서 유럽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하지만 이 프랑스와 독일 간 이견이 여전히 좀 심화될 거다, 이런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프랑스와 독일의 이견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이런 문제들보다는 프랑스의 지금 이번에 탄생된 좌파 정권이죠. 이 좌파 정권이 지금 어떤 모습을 띨지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1979년 예전에 이제 중국 덩샤오핑 주석이 미국 방문 이후 중국 경제 개방 정책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용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 흑묘백묘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이 털 색깔과 상관없이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념보다는 실용을 강조할 때 쓰이는 관용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볼 때 17년 만에 프랑스 좌파 정부라는 헤드라인의 무게는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프랑스는 이미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집권 시기 좌파 정부를 10년 넘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보여지듯 정통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포기하며 적지 않은 수정주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올랑드 대통령 집권이 좌파 정부로서 이념에 기반한 큰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미 미테랑 대통령 시기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국민 통합,
그리고 비전 제시를 바탕으로 각 계층의 희생을 적절하게 이끌어내고 그리고 자원의 취득과 배분에 있어 국민들의 요구보다 효과 효율을 우선시할 수 있는 최선의 지지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우파 정부 그리고 좌파 정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 정부에 상관없이 이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이 현재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가장 좋은 대통령이 아닌가 좀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선된 올랑드 당선자는 1997년 사회당 당수로 선출된 이후로 2008년까지 사회당을 이끈 인물인데다 미테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장기간 사회당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프랑스 올랑드 제임시 다양한 좌파 정당이 연대 분열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패배 재기하는 굴곡이 있었지만 무리 없이 사회당을 이끌어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렇게 무리 없이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중적 인기와 당내 파벌 대립으로 2007년 대선 후보에 지명조차 되지 못한 점도 기억할 만한 점입니다. 2012년 사회당 내 대선 후보군에서도 초반 주목받지 못했지만 점차 지지를 확보해 결국 이번 대선에 승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소속된 정당을 떠나 올랑드라는 한 인물이 적어도 대중의 시선과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집중하는 형태의 정치인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유로존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독일의 아데나우 총리 이후 슈미트, 콜, 슈레더 그리고 지금의 메르켈 총리까지 프랑스와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역사적,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더 깊은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올랑드 당선자 또한 이런 큰 틀에서 프랑스를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유럽 악재가 시장을 억누르는 형국인데요. 좀 프랑스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자마자 그리스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이 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긴축 이행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상황인데 또 오는 15일로 돌아오는 부채 상환 좀 가능할지 이런 그리스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리스 이슈도 있고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스피 1930이나 40이 만약에 혹여라도 급등을 한다 그랬을 경우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저력은 저 개인적으로 여전히 좀 좋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연준이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FOMC 회의를 보면 연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어질 경우 연준은 수급안간하기 힘들 것 같고 QE3에 대한 기대감 또한 좀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 그런 것도 역시나 이제 연준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주 후반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를 전후로 중국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는 10일과 11일에 중국의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4월 무역 수지 그리고 수출 수익 그리고 CPI, PPI 그리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인데 무역 수지와 산업 생산 등 일부 경제 지표들이 좀 개선세를 보일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과 그리고 소매 판매 증가율 둔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해 지준율 인하와 같은 좀 그런 경기 부양의 대책에 내놓을 여지가 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44개국 68%가 지금 현재 60일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120일선을 하향 이탈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좀 중국 증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최고치 수준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이런 것들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기대감을 갖고 중국 경제 지표와 그리고 정책 당국의 움직임을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1930이나 40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좀 반등 구간에 좀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강한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지수대입니다. 이제 좀 한번 살펴본다 그랬을 경우 코스피 1930에서 40은 지난 9월과 12월 저점에서 이제 좀 형성된 이제 중기 상승 추세대 하단부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저점 대비 상승폭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38.2% 수준의 되돌린 구간입니다. 또한 코스피 1930은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PER이 마이너스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유럽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8월과 10월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후 강한 지지로 보였던 구간으로 밸류에이션 매겨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1930, 40까지 만약 하락을 한다 1930에서 40 정도 구간이라 그러면은 매수 구간대로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럽 문제들 지금 계속 좀 요즘 들어 또 새삼스럽게 시끄럽게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에도 우리나라 지수 박스권을 짜는 와중에도 유럽 문제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있지만 유럽 문제는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이 또 커지고 있다 하더라도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느 정도 좀 노출된 악재의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럽 문제 약간 좀 밀리면 받아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업종별 접근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그리스 우려는 있지만 미 연준과 또 중국에 대한 모멘트가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세가 나왔었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국제 유가는 이제 7일 기준 가솔린 값이 약 3.79달러를 하락하면서 5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새 이제 이게 4%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미 정부 또한 올 여름철 가솔린 값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WTI 유가 전망도 104달러로 일단 좀 하향이 되면서 이제 좀 유가에 대한 이런 좀 하향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경기 지표 발표는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가 일단 있고요. 근데 이전치는 0.9%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이제 좀 잘 나오는지 여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월 이제 도매 재고 증가율 또한 이제 전망치 0.9%입니다.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도 284만 배럴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전치 284만 배럴인데 이 세 가지 지표 오늘 밤에 발표됩니다. 네, 기업 실적은 어떤 기업들이 발표하게 되나요? 네, AOL, 그리고 딤푸즈, 그리고 메이시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유스코프 등이 이제 좀 이번에 지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유럽 쪽 이슈가 정말 떠들썩합니다. 오늘 네. 살펴볼 내용도 좀 이와 관련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은행권에 투입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새벽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스페인의 금융개혁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은행권의 부실 이런 점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지 한번 다각도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은행권에 대한 부실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더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스페인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그동안 은행들의 자본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동안 말을 좀 아꼈습니다. 크게 구제금융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이번에 완전히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방키아에 이제 그 첫 구제금융을 투입하겠다라고 현재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키아는 2010년 10월에 출범했던 7개 저축은행들이 합병이 돼서 출범한 내용인데요. 역시 부동산 시장의 현재의 하락세 이런 부분이 부실채권을 은행권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지난 4월 26일 S&P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로 2단계 강등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1개 스페인의 은행권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는 조치, 이런 부분에서 스페인의 현재 부실은행의 부실자산, 이런 부분이 현재 골마 터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이른바 메스를 들이대겠다, 칼을 들이대겠다라는 스페인 정부의 이런 조치, 이런 부분은 IMF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문을 했다는 측면, 이런 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본 궤도에 스페인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벤키아의 부실 처리 수순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11일 날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대각의 윤곽은 뭐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먼저 정부는 은행 구조 조정 기금을 통해서 수혈을 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고요. 두 가지 안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코본드 발행인데요. 이 코코본드는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상화 과정이 올라오면 이를 자본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배드뱅크 안도 현재 스페인 중앙은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 모두 다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 삼아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현재 벤키아의 구제금융은 1차적으로 약 7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가 들어갈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벤키아는 출범 당시에도 정부가 40억 유로를 출자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현재 스페인의 대형 은행들이죠. 산탄데르와 방코 빌바야 비스카야, 그 다음에 카이샤뱅크, 방코 시비카 등 11개 현재 스페인의 큰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현재 구제금융에 공통적으로 대상에 올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벤키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벤키아의 구제금융 조치 이후 금융권 개혁의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을 통해서 스페인의 그 금융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스페인은 시중은행보다도 저축은행의 규모나 인원이 좀 많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제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도 저축은행 중심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 정부의 여력이 민간 부채는 좀 높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위안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벤키아는 현재 로드리고 라토 전 재무장관이 사임을 발표한 상태고요. 따라서 현재 승패로는 그 스페인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스페인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런 부분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덱시아의 벨기에와 프랑스가 구제금융을 투입한 이후 6개월 만에 구제금융 그 대상 은행이 나왔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적 자금이 투입될 제2, 제3의 벤키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렇지만 3월과 4월, 특히 LTRO를 통해서 많은 스페인 그 은행들이 이른바 스페인 국채 시장에서 스페인 국채 매입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 규모는 잠재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온 상태고요. 현재 바젤 협약 기준인 BIS 8% 수준을 현재 못 맞추는 은행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2의 방키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스페인 금융권의 구제금융 조치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도 분석을 해주시죠. 저희가 4월 27일 날 유로존 위기설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네. 있습니다. 이 유로존의 위기 내용이 5월과 6월에 크게 올라올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라오이 총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현재 우파 쪽이 패배한 그런 흐름으로 봐서 현재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현재의 구제금융 투입 이런 부분의 성패가 라오이 총리의 향후 정권 입지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금융권의 구제금융이 들어간다는 것은 유로존 금융권들의 자본 확충 이런 부분에 그 어떤 필요성이 보다 크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리스크 요인이 현재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스페인의 부동산 시장이 멈추고 있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그 정부 측의 조치만으로도 경제가 회생 가능성 이런 부분은 역시 스페인 경제가 현재 마이너스 성장 올해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불만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때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국유화됐고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보듯이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현재 스페인에서도 목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인 정부의 은행권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이었죠. 외국인 이탈 현상도 여전히 이어지긴 했는데 먼저 어제장 마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어제는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우려를 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하락 진행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시각일 듯하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좀 더 반등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었고 기관들이나 투신권 관망을 좀 취하는 자세가 좀 뚜렷했고요. 매수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돼서 특별하게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군이 별로 없었던 모습이고 그나마 전기전자 종목군이 조금씩 강세를 띠는 그런 형태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보다는 훨씬 더 강한 진행이 나왔고 특히 IT 부품이나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장 전기전자나 IT 부품주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강세 업종과 또 약세 업종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업종군의 반등이 제일 강했었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IT 부품주 쪽에 매수가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는 원익 IPS라든가 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가 또 루멘스 같은 우리가 흔히 OLED라고 얘기하는 그 관련주들의 반등이 좋았는데요.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 진출하는 그 부분 자체가 OLED 부분이 5배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상승이 상당히 컸고요. 그 밖에 중견 기술주들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전기전자 관련주들의 반등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관련주들의 매수가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합병 시너지 효과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고점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고 17만 원권에 바짝 붙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넷 업종, NHN 다음 같은 대형 인터넷 업종들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반등의 강도는 그다지 강하진 않았고 또 약세 종목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NHN이나 다음 같은 인터넷 업종들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또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또 전망이 조금 불확실해지면서 약세를 좀 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 상승하면은 삼성전자의 강세만 눈에 띄었었는데 어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좀 빛을 발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 종목별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IT 관련주는 이제 부품주들이나 관련 종목들로 매기가 좀 옮겨갔지 않나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형주들이 지금 상승이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밑에 부품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 밖에 수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우증권 쪽에서는 분석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지금의 시장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종목군이나 자동차 종목군이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에 추가적인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2007년도 조선주들이 강세를 띌 때나 그 이후에도 다른 화학주나 정유주들이 강세를 띌 때 그때도 주도주들이 꺾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락이 좀 많이 이어졌던 경우가 있다라는 예를 들면서 삼성전자가 꺾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에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주도주가 붕괴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시장의 경우를 보면은 주가가 초기에 주도주가 상승할 때 조정을 안 받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종목들이 이미 한 30% 가까운 조정을 이미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 메리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른 여타 IT 부품주들이 다시 그 자리를 메우면서 상대적인 수혜 효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수혜 효과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것도 그러한 면이 좀 아니겠는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등은 그리 강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띠는 것을 봤을 때는 수급의 매기 이동이 있어서 오히려 조정을 안 받고 옆으로 기면서 부품주들이 강세를 띌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닥 탈출이 강한 종목이라면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이슈라면은 후너스 같은 종목이 어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등은 이제 처음 나오는 상승이었는데 사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번에 상승이 그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이런 치료제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오늘째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힘겹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글로벌 증시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공백을 물론 뭐 메울 수는 없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그 큰 공룡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겠지만은 대안적인 투자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러면서 가격 메리트가 더 커졌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좀 더 매수가 강하게 개입이 되면서 한 번 더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역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어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당분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커스도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뭐 IT 부품주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급등주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같은 패턴의 진행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장 마감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까지 끝까지 변동사항이 없다가 막판에 가서 쭉 밀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신규 상승 종목들은 장 마감에 눌림 몫이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노려볼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안적인 투자로 중소형주가 포진되는 코스닥 쪽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납폭 과대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업황 전망이 양호한 뭐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코스닥의 일반적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낙폭 과대 상태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무래도 네.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아무래도 이제 연속 상승을 만들어주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고요. 또 낙폭 과대 종목에서 IT 부품주가 가장 먼저 치고 나오기 때문에 낙폭 과대 중에서 연속으로 치고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저도 공통적으로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대형주는 지금 당장은 수급이 확 변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를 선택하시는 편이 지금 좀 더 수익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축은행 영업 정지의 불똥이 시중은행으로도 피고 있습니다. 퇴출 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다가 물려 리스크 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600대 기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12.1% 증가한 약 1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1위 포털 네이버가 독자 앱스토어를 개설하고 애플리케이션 유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이 앱스토어를 모바일 게임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전기에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의 무선 충전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무선 충전 기술의 국제 표준 제정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개 퇴출 저축은행의 여파가 제1금융권으로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서 그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담보 가치가 사라지면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한국저축은행 최대 주주인 CNC캐피탈은 주식 40만 주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42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대출은 만기 연장을 거듭하다가 최근에는 지난 2월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전북은행도 한국저축은행 주식 49만 주를 담보로 잡고 CNC에 27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차주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이 아니라 대주주인 CNC지만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저축은행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만큼 주식이 조만간 종이제각으로 변할 수 있는 데다 CNC의 재무 상태도 나쁘기 때문입니다. CNC는 지난해 2,04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0년에도 41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충당금 적립과 대출금 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에도 부실저축은행 퇴출 불똥이 튀었습니다.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14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소유의 고가 그림과 주식,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았는데요. 하나금융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풋백 옵션을 진행해 왔다면서 가압류된 사옥에 대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미술품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매각 작업을 나섰다고요? 네, 그 매각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보는 파리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그 4개 저축은행의 그 자산 부채 이전을 위한 그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가 선정되는 대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실사와 시장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매각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패키지 매각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4개의 저축은행 가운데 한 주를 제외한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계열사 동반 매각이 성사되기 어렵다면서 계열사를 묶어서 매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예금보험공사가 4개 저축은행에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6개 시중은행을 또 선정을 했다고요? 네, 그 해당 시중은행은요. 네. 농협, 기업, 국민, 그리고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이렇게 6개 은행인데요. 지급 대행적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하기 쉽고요. 그리고 또 예보는 가지급금 신청 조기에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본지점보다는 시중은행 지급 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고 권했습니다. 10일부터 제공되는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가 5천만 원 이하, 예금자에게 원금 기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초과 예금자에게는 5천만 원 한대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합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국내 600대 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인 141조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경련의 조사 내용인데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선결 과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정경련에서 지금 지난해 2010년 말 기준으로 상위 매출액 600대 기업의 투자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이 600대 기업의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2.1% 증가한 140조 7,7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역대 투자 금액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기업들이 국내 선거와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투명한데도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투자 계획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93조 3,801억 원, 비제조업은 13.6% 늘어난 47조 3,9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은 전자 부품, 장비, 자동차 부품 등이 투자 확대를 주도하고 비제조업은 전력, 가스, 수도, 통신, IT 서비스 등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 확대를 계획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기업들이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행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 답변 중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 투자가 전체 답변 가운데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성장 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이 20.5%로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 25.5%, 자금 조달 지원 20%, 감세 지조 유지를 포함한 세제 지원 18%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비경제적인 변수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반기업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정경영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 정경영 관계자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과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포퓰리즘식 정책을 지향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금융세제 지원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앱스토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네이버가 다음 달 네이버 마켓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 네이버가 독자 앱스토어를 개설하는데요. 네이버는 이 앱스토어를 모바일 게임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이르면 다음 달 애플리케이션장부터 네이버 마켓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그동안 네이버 앱이나 네이버 지도, 네이버 북스 등 별개의 앱을 출시한 적은 있지만 독자적인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버는 앱스토어에서 우선 게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려면 자체 앱스토어 운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앱스토어의 운영 주체는 한 게임이 아닌 네이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스마트 기기 무선 충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무선 충전을 주도해서 이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는 이제 별도의 콘솔 없이도 스마트 기기들이 충전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퀄컴과 SK텔레콤 등 그 스마트 기기 무선 충전 연합체인 A4WP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3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공진 방식의 무선 충전 솔루션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연합체에서 추진하는 공진 방식 무선 충전 솔루션은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의 같은 주파수의 공진 코일을 탑재해서 스마트폰이 충전 패드에서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예컨대 나무로 된 책상 하단에 충전 패드를 부착하고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도 충전이 되는 식입니다. 연합체에는 삼성전자, 퀄컴, SK텔레콤을 비롯해 독일 자동차 협력 업체 페이커 어쿠스틱, 미국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 에버윈, 가구업체 길 엔더스트리, 이스라엘 무선 충전 솔루션사 파워매트 등 7개 기업이 창립 멤버로 참가합니다. 이 밖에 자동차, 가구, 칩셋, 유통 등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종렬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장은 무선 충전은 앞으로 가장 일반적인 모바일 기기 충전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A4WP가 무선 충전 본격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